민사집행법인데 민사보전법이라고 해당하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후반부에 조문상 있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지, 강제집행하고. 근데 우리 법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했지. 독일법은 집행법까지가 다 소송법에 있어. 민사소송법에. 근데 일본법은 분리했어. 분리하고 집행법 속에서도 또 민사집행법, 민사보전법 이렇게 분리를 했어. 근데 우리는 분리하는 거는 2002년에 하면서 일본법처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똑같이 하기가 좀 그랬나? 요거는 분리하되 민사집행법에 2002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이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 등에는 가압류 가처분하고 민사집행에서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보명령, 이게 주로 민사합법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 일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부동산 경매야. 부동산 경매. 아파트 뭐 낙찰받고 막 이게 그런 거야 지금 뭐 실제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요거지. 저번 때 조금 얘기했듯이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한이 있으면 이걸 집행권한이라고 했지. 종래 채무명의. 이 집행권한이 있으면,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채무자가 원래부터도 다툼이 있으니까 소송 절차가 벌어진 거지. 원래부터. 그래서 공권적 판단으로 법원이 돈 줘라, 이렇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여기서 주문 강제 집행이라는 게 없는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여기서 선선이 안 주거나 재산이 없어서 못 주거나 이런 단계에서 결국 채권자는, 원고였던 그 채권자는 그 확정 판결을 근거로 피고였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꽝이지. 그러고 뭐 어디다 빼돌렸으면 민법에서 뭐 사회행위 취소권 이런 것 등이 작동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 재산을 파악하는 게, 이 부분은 또 일반적으로 뭔가 약간 비법적인 어떤 재산 파악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파악해 주는 게 무슨 회사 같은 게 있어. 재산 같은 거 파악해. 근데 실제 양도도 받아서 변호사를 하고 연계되거나 자기네가 변호사 부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넓은 의미에 보면 브로커지, 브로커. 자기네가 채권 추심업에 대한 어떤 회사를 인가받아서, 그건 이제 그런 회사 인가인지 허가인지는 있는데, 그런 재산을 파악하는 정도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원래는 재산 파악해주고 추심적인 일을 대행 정도만 해야 되는 건데, 본격적인 이제 이런 데서 벌어지는 변호사적인 업무를 직접 함에 있어서 뭔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재산 파악, 이런 게 관건이지. 그게 이제 재산을 파악하고 민법에서 배운 사회행위 취소권, 취소소송 뭐 이런 것. 근데 재산이 파악됐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부동산이냐 재산이, 여기가 채권이냐, 그 다음에 순수한 동산이냐. 집행법에서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동산이라고 불러. 조금 개념이 넓어.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산을 요 앞에다 유체동산이라고 붙여. 그러니까 채권도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해. 법전 조문 등을 보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채권과 유체동산이야. 그럼 부동산, 채권, 동산, 이 강제집행의 단계는 압류가 어느 경우나 있어. 압류 묶어둔다. 차압 종래용어로 압류 묶어둬. 그 다음에 여기는 압류한 다음에 경매를 붙이는 거지. 부동산 경매. 동산도 경매를 붙여.
채권은 이 경매, 현금화라는 게 경매가 아니라 여기가 추심명령을 받는다든지 전부명령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환가하는 작업이지. 요 대상물을 환가하는 작업이지. 그 다음에 배당, 즉 변제. 이 판결이면 판결, 집행권한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받는 거지. 배당을 받는 거지. 이런 단계가 집행법의 단계야. 그러니까 그걸 배우는 거야.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실전적으로 부동산 경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상관없이 요게 시험이 되는 거고, 동산도 거의 뭐 시험에 상관없는 거지. 그러면 판결을 한 법원을 우리가 판결은 뭐 다른 집행권한이 있을 수 있지만 판결은 이 수소법원이라고 그래. 소를 받은 법원. 이 수소법원, 판결한 법원과 이 집행을 등장해서 나타나는 집행기관은 집행법원이라고 하는데, 같은 법원인데 뭐 같은 거 아니냐인데 요거는 판결을 하는 법원이고 여기는 집행을 하는 법원이야.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어, 집행은.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기관은 집행법원만 아니라 동산의 경우는 집행관이 해. 집행관.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돼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집행법원이 집행의 주체가 되는 기관인 이런 경우가 있고,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는 동산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이, 즉 판결의 담당과 집행의 담당을 일체화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어. 같은 법원이지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1심 사건 뭐 단독 합의 지방법원, 여기는 집행법원은 지방법원이 하는 게 기본 틀이야. 뭐 같은 법원 아니냐는데 그건 말로 같은 법원이지 관념적으로 딱 나뉘어 있는 거야. 그제? 그런 정도의 집행법의 틀이야. 이게 집행법, 이게 다야. 근데 이제 우리 집행법에는 보전 절차라고 그래서 소 제기 전부터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 가기까지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을 의한 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먼저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을 건다. 보전 처분을 지금 거는데 그게 가압류 가처분이야. 그럼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는 뭐냐? 이 자기가 청구하고 있는 채권이 금전이면 그 대상은 돈 1억 원이면 1억 원을 받으려면 그 대상은 꼭 부동산이냐 채권이냐 동산이냐 상관없어. 그것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빼내오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래서 가압류를 거는 거야. 이 가압류는 용어에서 뭐야? 가짜가 붙었잖아. 요 압류, 부동산, 채권, 동산 등의 압류에 가짜가 붙었으니까 뭐야?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지금 소송하는 도중이라든지 소제기 전이니까 가압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압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정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이 가압류가 이 압류 단계로 이렇게 이전을 해. 또는 이전, 반대 용어로 쓰면 전이. 그러니까 용어, 글자 반대로 하면 같은 뜻인데 이전 내지 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암이 전이 됐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야. 가압류가 확정된 판결 등이 나오면 다시 압류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로 묶어뒀던 게 의미가 있으려면 뭐야? 이때부터 묶어둔 게 계속 유효해야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묶여있는 거가 어디 시점까지 묶여있는 것으로 끌어오는 거야? 소재기 전에.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그 시점부터 계속 묶여있는 거지. 근데 이때는 아직 왜 가압류란 말을 써?
완성된 판결이 안 나온 거지. 확정된 판결이 안 나온 거지. 그제? 그러니까 가로 가다가 확정이 되면 압류로 들어갈 수 이런 상황이 돼. 근데 이게 금전이 아니고 그 자체 계정물 자체 애초부터 1억 원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 이런 걸 생각해봐. 어떤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걸 생각해봐. 그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타깃으로 해야 되잖아. 그 자체. 그러니까 계정물. 다툼의 대상, 옛날 용어로는 계정물이라고 한자로 확 묶어서 하는데 요새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그 물. 계정이 다툼의 대상. 그 물건에만 거는 거야. 그 물건을 어떻게? 어디다 처분 못하게. 이걸 가처분이라고. 가처분. 그래서 이 물건을 처분을 못하게 하든지 또는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그걸 이렇게 확보해 두는 거야. 그래서 가처분은 금전적인 청구가 아니라 특정물에 대한 싸움을 벌리면서 그거를 점유를 예를 들어 반환 청구는 자기가 소유자니까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의 권한이 상대방이 없다고 치고 자기가 반환받으려고 할 때 그 점유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 꽝이잖아. 그러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전 등기를 받으려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려는데 그 사람이 딴데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꽝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거는 거야.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확장되면 뭐야? 우리가 민사소송법 배웠을 때 소송 도중에 또 다른 방식은 뭐야? 이렇게 걸고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팔아넘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돼? 소송 끝끝내 가봤자 나중에 새로운 주체한테 이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소송 도중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은 있어? 새로운 주인이 파악됐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어떻게 시킨다? 승계시킨다. 인수승계. 그러니까 그때 인수승계라는 방법이 있지만 당사자를 용어가 조금 어려워. 항정이란 말이 어렵고 우리식으로 하면 고정시킨다. 당사자를 고정한다. 항정이란 말 써. 고정한다. 고정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을 걸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변동이 있을 수 있지. 변동이 있으면 소송 도중에 인수승계라는 제도에서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면 딴 데다가 이렇게 처분 같은 걸 못하게 고정을 시킨다. 당사자의 항정, 당사자의 고정. 이해되겠어?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보전처분을 배우는데 헷갈려 하지 마. 보전처분은 이게 왜 민사집행법에 있는 게 일본은 독립도 시켰느냐면 보전처분은 자체 속에 들어가면 보전 명령이 있어. 그러니까 판결이 있고 집행이 있듯이 보전 명령, 실제는 가압류 명령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야, 결정. 근데 그냥 명령, 이렇게 뭔가 명령하다 의미 때문에. 근데 재판의 종류 중에 판결, 결정, 명령으로 짓다면 결정이야, 결정. 가압류 명령,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여기 플러스 이걸 집행이라는, 요거는 판결에 대칭되는 단계이고 보전 집행이라는 단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강제 집행을 배운다면 판결은 민사법에서 배웠는데 지금 민사집행법의 보전 처분제도는 그 속에 이 보전 명령이라는 게 하나 있고 보전 집행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집행법에서 보전 집행만 해야지. 어떻게 보면 보전 명령은 판결 절차에 대응되는 거야. 가압류를 신청해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어. 그럼 판결 절차에서 판결 정도에 대칭되는 의미야. 그 다음에 내려진 걸 갖고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럼 보전 집행이란 게 뭐냐?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걸리면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야. 지금 법원이 가압류 하라라고 내려진 건 보전 명령은 판결문처럼 보전 명령 가압류 결정문에 가압류한다는 말까지만 나오는 거야.
그걸 집행하는 게 대상이 부동산이면 등기를 하는 거야. 그게 채권이면 어떻게 돼? 채권의 경우에 집행은 뭐야? 제3자한테 그 결정문을 송달하는 게 집행하는 거야. 이해하겠어?